강한 자만이 살아남다 싶고 15위를 공개합니다. 5위는 오! 자, 그렇지! 몇 개를 했는데 이제 8점이야. 초반에 너무 달리네. 2014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을 펼치던 노르웨이의 특수부대, 이 FSK는 고도로 훈련된 병력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 부대를 창설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은 내전이 심하고 네,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 거기가 지형이 그리고 아주 험난하대요. 그래서 누가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특수부대원 중에서 이제 월등한 대원을 뽑아서 소수 정예 부대를 만드는 건가요? 그럼 진짜 셀 것 같은데. 자, 이 부대는요, 일단 훈련 과정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요. 2014년 창설 당시 317명이 입대를 지원했지만 1년 뒤 훈련을 마치고 남은 자는 불과 13명뿐. 와, 13명이 뭐 한 3%, 4% 되는 거예요? 네, 그야말로 강한 자만이 살아남은 곳이었습니다. 극악의 훈련을 거쳐 선별된 이 특수부대의 정체는 바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특수부대. 일명 사냥분대입니다. 사냥부인데?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특수부대가 있었어요? 처음 들어봤네. 아니 근데 뭐 여성 부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왜 하필 여성으로만 또 이렇게 이루어진 부대를 만든 거죠? 전쟁터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여성, 어린이와 교류할 수 있는 군인이 필요했습니다. 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남성 군인이 여성과 대화를 할 수 없어서요. 현지 여성들로부터 작전 수행이 필수적인 첩보를 입수하는 역할 등 작전상 고도로 훈련된 여성 군인의 필요성을 느꼈다는데요. 자, 그런데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다름 아닌 전쟁터. 사냥부대 대원들은 그저 성별이 여성일 뿐 다른 특수부대와 다름없는 강한 군인이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겨울이면 무려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지는 북극의 툰드라. 살갗을 파고드는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이곳에서 사냥분대 지원자들은 무려 22kg 군장을 메고 행진.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지겨워. 와. 영하 50도요? 군대에서 최고로 고통스러운 기억 중 하나가 행군 아닙니까? 행군이죠. 행군이지, 행군. 발도 야간에. 힘들어, 어깨도 힘들어, 머리도 힘들어, 목도 아파. 맞아, 감각이 없잖아. 행군이죠, 진짜. 근데 여긴 더 심하죠. 자,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들이닥칠지 모르는 적의 공격에 24시간 대비하기 위해 며칠 동안 잠을 전혀 자지 않는 무수면 훈련, 적진의 침투에 대테러 작전을 펼치기 위한 수백 미터 고공 낙하 훈련 등 저렇게 스캔을 당하면서도 반격을 해야 되는구나. 네. 무려 1년 동안의 혹독한 훈련을 통과해야만 사냥 군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투입되면 그때부터 남성이고 여성이고가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전사지, 전사. 사냥 군대 대원들은요. 제 한계를 시험하고 싶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피땀 눈물로 버티는 지옥의 주. 오늘 정말 가장 약한 자가 근데 되고 오늘 오기자 2022년 들어서 최저 점수 기록 세우겠어요. 이번엔 대만의 강한 자 중에서도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는 한 특수부대 선발 과정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팔이 어떻게 된 거야? 팔이 떠나서 돌밭에서 구르고 있는 거야. 네. 자, 지금 보신 강한 자들은요, 대만의 해군 중에서도 훈련 강도가 극악. 이 부대 대원이 되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여긴다는 상륙 정찰여단 소속 대원들입니다. 대만의 강철 부대인 이 상륙 정찰여단 부대원이 되기 위해선 먼저 거쳐야 할 관문이 있는데요. 100여 명의 강한 자들은 2주간의 기초 훈련에 참가하지만 대부분이 중도 포기. 한 20여 명의 살아남은 대원만이 마지막 5박 6일 동안 일명 지옥의 주라 불리는 난관 극복 주간에 도전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강한 자들은 영하의 날씨에 가볍게 얼음물 세례부터 30km 장거리 달리기, 또 한 번의 호흡으로 35m까지 잠수하기, 146kg의 보트를 머리 위에 올려 버티기 등 뭐 이 정도는 일반 해군의 훈련 난이도와 비슷하겠죠.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최종 관문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돌밭을 어떻게 굴러? 아니 저게 무슨 천국으로 가는 길이야. 그냥 지옥으로 가는 길이지. 네, 반바지만 입은 예비대원들은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천국으로 가는 길 실시! 약 50m 길이의 날카로운 자갈길을 난 두렵지 않다라고 외치며 기어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보기만 해도 힘든 이 코스를 강한 자들은 그냥 기어가지 않습니다. 더 강해지라고 교관들이 소금물까지 팍 뿌려주고요. 선물을 왜 뿌려줘요? 코스 중간중간에선 잠시 정지, 구르기, 앞으로 기어가기, 개구리처럼 뛰기, 돌기 등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게 하는데요. 근데 만약 여기서 머뭇거린다, 또 동작이 부정확하다,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가 다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와, 저기 정말 훈련 어마어마하네요. 극악무도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완주한 강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상륙 정찰여단 완장. 이 완장을 받은 대원들은요. 지금 제가 흘리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고 제 몸에 있는 흉터는 명예의 흉터이자 자부심입니다. 고통을 이겨냈다는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상륙 정찰여단으로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런 정신 없으면 못하죠, 사실. 와, 진짜 무시무시하다 저거는. 비록 가는 길은 지옥이지만 강한 성취감과 자부심이라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에 이들은 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다 싶고 8위 공개합니다. 오! 그렇지! 정말 국민약골 오상진 안녕. 퇴근이에요? 야, 퇴근. 와, 역대 최저 점수 아니야? 진짜 약체다. 자, 이번 강한 자들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어휴, 돌이죠, 저거. 머리를 깬 거야? 아우! 오우, 뭐야? 돌에다 불을 붙이고 있어요. 각종 무기 섭렵은 기본,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무기가 되는 이들의 정체. 일명 미친 개들로 악명 높은 세상에서 가장 거친 특수부대, 러시아의 스페츠나츠입니다. 스페츠나츠는 냉전 시대인 1950년 소련 군사정보국 산하부대로 창설됐고요. 현재는 연방보안국, 연방군 등 각 부대의 편입, 암살 및 대테러 임무에도 투입되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그리고 2016년엔 극단주의 테러 단체 IS로부터 시리아의 고대 유적지인 팔미라를 탈환하는 데 기여하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러시아의 강한 자들인 스페츠나츠들은 어떻게 탄생이 되느냐? 한겨울에 40kg의 군장을 메고 약 70km를 행군하는 건 기본.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의 날씨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여기는 러시아잖아요. 야, 저 날씨.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매 훈련이 실전, 건물, 버스, 항공기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훈련하고요. 심지어 이분들은 폭풍을 가상으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폭풍에 배를 띄우고 훈련을 합니다. 원래 폭풍 오면은 오늘 훈련은 없다. 보통은 그렇죠. 내무반에서 보통. 대기하도록 이러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스페츠나츠가 되기 위해선 강철 체력, 또 강인한 정신뿐 아니라 개개인이 인간 병기 수준으로 격투수를 연마, 무자비한 혈투가 벌어지는 스파링 훈련은 물론이고요. 하루 최소 2시간 동안은 러시아의 특공 무술인 시스테마와 삼보로 격투수를 연마하는데요. 그래서 스페츠나츠는 백병전에 특히 강점을 보이는 격투술의 달인들로 유명합니다. 표두르가 강한 이유가 있었네. 저들은 뭐 저기서 뭐 명함도 못 내밀겠는데. 자,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거칠고 과격한 러시아의 강심장들 만나보셨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19, 7위를 공개합니다. 최정예 첩보부대 인질 구출 작전. 이번에 소개할 강한 자들은요. 특수정찰, 대테러 진압, 인질 구출까지 특수 임무 수행과 첩보에도 능한 이스라엘 육군의 최정예 특수부대 사이렛 메트칼입니다. 1957년에 창설된 사이렛 메트칼은 초창기만 해도 존재 자체가 극비. 1980년대부터 공개적으로 지원자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고 아무나 사이렌 메트칼이 될 수 있느냐? 물론 아닙니다. 먼저 6일간의 가벼운 테스트를 거쳐 낙하산 훈련만 4개월, 보병 훈련 2개월, 대테러 훈련 5주를 포함해 무려 20개월 동안 죽어라 훈련 받고요. 이 과정에서 사격, 무기 다루기, 장거리 항해술, 특공무술, 전술훈련까지 섭렵. 그리고 마지막 나흘 동안 120km의 험한 산길을 오르는 일명 베레 행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훈련 과정 내내 의사와 심리학자들의 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에서 살아남은 강한 자만이 최정예 부대 사이렌 메트칼의 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훈련 과정이 20개월인 거는 거의 2년 동안
2년 가까이 훈련만 받는 훈련을 받아야 시작이잖아요, 저 사람들. 이게 이제 시작이죠. 훈련만 20개월이니까요. 야, 정말 안 하는 훈련이 없네. 그것도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뿐만 아니라 이 최정예 특수부대 사이렌 메트칼이 전 세계의 명성을 떨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1976년 6월 이스라엘 공항을 출발해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여객기가 팔레스타인과 독일의 테러범들에게 납치.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으로 이동한 테러범들은 이스라엘 등 5개 나라에서 테러범으로 투옥된 동료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약 250명의 인질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는데요. 이에 사이렌 메트칼이 비밀리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우간다까지 거리만 약 4,000km인 데다 우간다는 당시에 이스라엘과 단교 국가였기 때문에 당시 작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는데요. 하지만 사이렌 메트칼은 일명 엔테베 작전에 돌입,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도록 20m로 저공 비행하며 은밀히 착륙해서요. 이후 우간다군으로 위장해 공항에 진입했는데요. 신속한 행동력과 결단으로 전광석화처럼 테러범들을 제압, 대부분의 인질을 구하면서 비행기 착륙부터 테러범 소탕까지 단 90분 만에 임무 완수. 20세기 최다 인질 구출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정확히 스마트하네. 고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기술을 발휘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인질들을 구출한 거네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다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백전백승, 무패 신화의 주인공. 이번에 소개해드릴 강한 자들은 1,800건 이상의 작전 투입, 600여 명의 인질 구출에 성공. 이 부대가 투입됐다는 건 그 작전은 성공한다는 이야기. 1973년 창설 이후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투입된 작전 중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던 백전백승의 최정예 부대이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대테러 부대 중 하나로 명성이 높은 프랑스 헌병 특수부대 지젠느입니다. 반백년 동안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거죠. 야, 이거는 뭐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제일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천하무적이네. 네. 지원자 중에 약 7%만이 선발될 정도로 엄격한 과정을 거쳐 뽑힌 요원들의 주요 임무는 인질 구출 작전으로요. 1994년 프랑스 국적기 납치 사건 당시 4명의 납치범을 제압하고 투입된 지 단 17분 만에 살아있던 229명 탑승자 전원 구출에 성공. 17분 만에? 17분 만에. 공광석화다. 와.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모든 대원들이 그냥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발생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로 움직인 거지. 5년 이상의 군 경력자 중에 체력, 지적 능력, 심리 테스트 등 엄격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요원들은 약 1년 동안 저격술, 고공 낙하, 폭발물 처리, 화기 조작술 등을 철저하게 익히는데요. 그중에서도 테러범을 쫓는 부대답게 무려 하루에 300탄의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 특화된 저격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근데 이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부대가 아니라 인질을 무사히 구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아요. 저 대원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명감도 있고. 이 지젠느는 내 생명을 다 바쳐 타인을 구조한다라는 모토로 연평균 약 60여 차례 출동하는데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테러 및 인질 사건에 대비해 400명으로 이루어진 4개 타격대 중에 1개는 24시간 출동 대기. 지젠느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다는 건 테러범들의 흉악 범죄가 매번 실패로 끝났다는 말이기도 할 텐데요. 테러범 파수꾼 지젠느의 그런 명성이 부디 무너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19, 5위 공개합니다. 세계 강한 자들의 전신 SAS. 이번엔 앞서 소개한 이스라엘의 사이렌 메트칼을 비롯해 전 세계 특수부대들은 이 부대에서 비롯됐다라고 할 수 있는 원조 특수부대를 취재해왔습니다. 바로 Who Dares Wins, 용기 있는 자가 승리한다. 영국 육군 공수특전단 SAS입니다. 1941년에 창설된 SAS는 적의 후방에 낙하산으로 침투하는 정예 부대였습니다. 1990년 걸프전, 2001년 아프간전 등에 투입돼 실전 경험도 풍부하고요. 이 대표적인 훈련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약 200명의 군인은 웨일즈에 위치한 브레콘 비콘스로 이동. 도착하면 해발 886m의 악명 높은 산봉우리 페이판을 약 30kg의 군장을 메고 행군해야 하고요. 페이판 등정이 끝나면 잠시 쉴 틈도 없이 이번엔 약 64km의 트레킹 코스를 나 홀로
나침반과 지도에 의지한 채 24시간 안에 완주해야 합니다. 1단계에서 탈락한 사람 꽤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뭐 저기서 탈락이에요, 다. 우린 갈 생각이 없어요. 예. 이번엔 정글입니다. 대박. 그것도 평균 온도 30도, 습도 97%인 말레이시아나 벨리즈의 정글에서 무려 6주간 4인 1조로 정글 생존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자, 이제부터 대답할 수 없습니다. 로 대답한다. 알겠나? S 생존, E 회피, R 저항, E 탈출. 이 시어 훈련의 일종인 ENE, 즉 회피 및 탈출 훈련을 일주일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훈련은 쉽게 말해서 적에게 포로로 잡혔을 경우를 대비하는 실전 모의 훈련인데, 예를 들면 가상의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 납치하고 감금하고 실제와 흡사한 강도의 유도 신문과 욕설과 협박을 반복합니다. 이때 병사들은 자신의 이름, 직급, 군 번호, 생년월일, 그리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로만 대답해야 하는데요. 이 모든 훈련을 통과하면 당신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SAS 대원으로 합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생존 전문가 베어 그릴스가 SAS 출신입니다. 그래서 생존 왕이 되셨나 봐요. 그러네. 그러니까 막 먹을 거 없을 때 알아서 찾아 먹고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런 실전 훈련을 통해 길러진 게 아닌가 싶어요. 험난하고 거칠고 위험한 SAS 훈련을 보고 걱정하는 두 기자님 같은 분들에게 전직 SAS 교관은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두려우십니까? 그럼 SAS에 지원하지 않으면 됩니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전 안 갈게요. 자, 강한 자만이 살아남다 싶고 이렇게 되면 1위 후보 헤드라인 하나씩 남았죠.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강한 자들은 전 세계 국방력 1위 미국에서도 탑 티어 부대로 꼽히는 미 해군 대테러 특수부대 대부그루입니다. 티어 1, 2, 3급으로 구분되는 미 특수전 부대 최상급 티어 1부대로 최정예 오브 최정예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해 국방비가 1,000조인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천조국. 근데 여기서도 이 국방력 최고 수준인 미국에서 탑티어 부대라고 하니까 벌써 압도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미국의 강한 자 중에 강한 자들만 모인다는 미 해군 엘리트 특수부대죠. 지옥의 관문을 뚫고 살아남은 상위 1%의 네이비실 중에서도 엄선된 요원들로 구성된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이비실은 뭐 최정예 해군 특수부대잖아요. 그 안에서도 엄선해서 요원을 구성한 부대라니까 뭐 그 위력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네요. 이 대부그루는 선발 과정만 약 8개월, 비밀 작전 팀인 만큼 병력의 실제 규모와 훈련 과정에 대해 자세히 공개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 소개됐던 특수부대들이 하는 모든 훈련은 전부 다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육해공을 넘나드는 전천후 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적을 따돌리는 특수 운전술, 잠수 기술, 극한의 생존술 등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의 훈련은 물론 체력부터 지적 능력, 심리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테스트를 거치고요. 선발된 이후에도 무술, 저격술과 폭파술, 10,000m가량의 고공에서 자유 강하 후 목표물에 침투하는 기술 등 각종 훈련을 통해 전사 중의 전사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정예 오브 정예 부대네요, 진짜. 그러니까 미군이 지금 전 세계 다양한 작전에 투입이 돼 있고요. 그러면 대부그루는 그 중에서도 또 특수한 임무를 맡았을 것 같아요. 1980년에 창설돼서 대테러전,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확산 차단,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질 구출 작전 등 고도의 기밀성과 위험성이 큰 비밀 작전에 전문적으로 투입된 대부그루는 오사마 빈 라덴을 단 40분 만에 사살하면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뿐만 아니라 1990년 걸프전, 2001년 아프간전, 2009년 머스크 엘라바마호 인질 구출 작전 등 미군의 주요 작전마다 빠지지 않고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또 가장 큰 작전마다 투입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건 뭐 그들의 위력을 결과로서 증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강한 자 중에 강한 자, 미국의 최고 전략 자산 대부그루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실전 경험이 가장 많은 부대, 시가전 최강인 죽음의 분대, 이처럼 무시무시한 타이틀을 소유한 특수부대의 정체는 바로
브라질의 특수경찰대대 보피입니다. 보피가 지키는 지역은요, 브라질 최대 빈민가인 리우데자네이루의 파벨라. 매일 마약 카르텔과의 전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우와, 여긴 진짜 실전이구나. 실제 제가 리우에 갔었는데 네네. 진짜 저녁마다 총격전이 벌어져요. 그래, 소리가 납니다. 그게 바로 이 부대입니다. 매일매일 실전인 거죠. 자, 마약 카르텔 조직원 수백 명은요, 소총과 기관총, 로켓포 등으로 중무장한 상태입니다. 거의 한 국가의 부대, 반군 수준의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찰에 검거되지 않기 위해서 이 같은 중화기로 대항하는데요. 단순 위협이 아닙니다. 와, 헬기를 격추하는 거는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조폭이랑은 다르네요. 아유, 조폭이 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말이 마약 카르텔이지 그냥 작은 반군 정도라고 봐도 되겠는데. 군대예요, 군대. 자, 그래서 보피의 모토는 죽음에 대한 승리. 사소한 실수에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목숨을 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브라질 당국은 고도의 훈련을 통과한 자들만을 선별한 특수부대 보피를 투입.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중화기로 무장한 마약 카르텔을 상대하기 위해서 보피 대원들 역시 중무장. 카르텔 소탕 작전 중에는 실제로 총성이 오가며 전쟁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일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보피. 그 결과 2017년 보피는 악명 높은 리우의 마약왕 다실바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야, 어떻게 잡았네요. 아, 진짜 이거 매일매일 들리는 총소리를 들으면서 야, 여긴 정말 전쟁터구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 저기에 반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도 있는 거잖아요. 시가지니까. 네네. 그러면 뭐 당연히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내 목숨을 지켜야 되는데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생각해야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지. 그치. 그 조직들은 그런 거 생각하겠어. 안 하죠. 무조건 닭공이고 감염자에 들어오면 쏘는 건데. 여기는 시민까지 보호해 가면서 이들도 상대해야 그렇지. 되니까. 인질극도 많이 벌일 거고. 자, 일반 경찰은 우습게 본다는 파벨라의 마약 카르텔도요. 해골 무늬가 보이면 일단 숨어. 걔네가 바로 보피야. 나이프 인 더 스컬. 확실하게 임무를 완수하는 죽음의 분대. 시가전 최강의 부대인 보피만큼은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편견을 극복한 인간 승리 19, 8.15 군대. 모모 최초 미 해군 해상 구조요. 자, 이번 특종은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특전사인가? 그래 보이는데요. 군기가 아주 바짝 들어있죠? 뭔가 체력 훈련이 어마어마한데요. 해병대? 이건 구조인데? 제가 적십자 수상안전 요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어허. 저거는 바다에서 사람 구조할 때 하는 건데. 그 수상안전 요원이다. 어쨌든 뭐 근육들이 장난 아닙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은요. 미 해군 교육훈련사령부 NETC 소속 특수구조요원을 선발하는 항공구조수영학교 ARSS의 훈련 과정 중 극히 일부의 장면입니다. 훈련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이 근력과 지구력 훈련은 물론 응급환자 구조, 심폐소생술, 낙하산 분리, 수색 및 전술훈련, 헬리콥터 훈련 등등등 극강의 난도를 자랑하는 신체 단련 및 전략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게 또 어찌나 혹독한지 2007년 행해진 ARSS 훈련에는 총 100명 이상의 해군 교육생이 참가했지만 모든 관문을 통과한 해군은 단 8명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요. 2007년 합격자 중 모두를 놀라게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일한 여성 합격자, 한국계 여성 순자 타이렐이 그 주인공입니다. 남자들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미 해군 해상구조 특수요원의 여군으로서는 8번째,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선발됐는데요. 아유. 아무래도 체력이나 이런 것들은 남자가 좀 유리하잖아요. 근데 남자들 다 제치고 통과한 거 아니에요?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 좀 놀랍다. 그러니까 여성에게 다른 기준이 있는 줄 알았어, 나는. 남녀 구분 없습니다. 해당 훈련은 여자 또한 남자 똑같은 강도로 훈련을 받는 것은 물론 어떠한 특혜도 없었습니다. 자, 타이렐이 지옥 훈련을 이겨내고 끝까지 생존해서 최정의 요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에이, 여자가 우리랑 똑같은 훈련 버틴다고? 얼마 안 가도 나가 떨어지겠지. 뭣도 모르고 도전했네, 그냥.
자신이 실패했을 때 받을 차별적인 시선이 싫어서 이걸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는 겁니다. There's no failing option for me. I just do it because I want to do it, and that's it. Just do it이네. 저분은 진짜 이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정말 지옥 같은 훈련이었을 텐데. 수많은 편견의 시선과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타이러. 그런 정신이 있었기에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모모만의 깬 편견. 2021년 7월 20일 인류가 달에 처음 발을 디딘 지 52년 만에 첫 민간용 우주로켓 뉴 셰퍼드가 우주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당시 우주여행을 추진한 제프 베이조스만큼이나 주목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82세의 나이로 최고령 우주여행자가 된 윌리 펑크입니다. 근데 우주에 나가려면 뭐 여러 가지 훈련도 받아야 되고 뭐 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80대라는 나이를 극복하고 도전하셔서 오늘 주인공이 되신 건가요? 사실 그녀가 이번에 주목받게 된 이유는 무려 60년 만에 편견을 극복하고 우주여행자라는 꿈을 이뤄냈기 때문인데요. 자, 1961년 나사에선 여성들도 우주의 무중력 상태를 견딜 수 있는지를 실험하기 위해 일명 머큐리 13을 선발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25명은 의자에 묶여 귀에 얼음물 주입, 소리와 빛이 차단된 감각 차단 탱크 안에서 오래 버티기, 방사능에 노출된 물 마시기 등 남자들도 해내기 힘든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는데요. 미군 비행 교관이었던 월리는 우주에 가고 싶다는 꿈 하나로 감각 차단 탱크에서 무려 10시간 넘게 버티며 혹독한 훈련을 통과, 최종 13인 안에 들었지만요. 아, 여자가 우주에 나가서 뭐해? 남자 비행사로 충분하잖아. 이런 여자라서 안 된다는 편견 때문에 우주 비행의 꿈은 좌절. 이후에도 수차례 지원했지만 총 4번이나 여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는데요. 이게 다 편견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자는 할 수 없다. 아니 근데 사실 고문에 가까운 훈련이었다면서요. 그 힘든 거 다 이겨내고 결국은 통과를 했는데 다 물거품 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원리는 편견 때문에 마냥 좌절하진 않았습니다. 이후 미국 연방항공청 최초 여성 검사관, 미국 국립교통안전위원회 최초 여성 항공안전조사관, 그리고 19,600시간의 비행 기록과 무려 3,000명 이상의 파일럿을 키워내는 등 평생을 항공 분야에 종사했는데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 꿈이 희미해질 무렵인 2021년 제이프 베이조스의 초청을 받아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우주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평생을 편견과 맞섰던 그녀는 저에게 여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당신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뭐든 이뤄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고요. 한 항공업계 종사자는 원리는 여성들이 한번 거부당한 기회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건 절대 늦을 때가 없다는 걸 증명했다며 편견을 깬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귀신 잡는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연관 검색어처럼 해병대가 떠오르시죠? 이 별명은 한 종군 기자의 기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을 취재한 종군 기자 마거릿 히긴스. 히긴스 기자는 우리 해병대의 단독 작전인 통영 상륙 작전을 취재한 기사에서 그들은 심지어 귀신이라도 때려잡을지 모른다. They might even capture the devil. 이라고 한국 해병대의 용맹함을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별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거릿 히긴스는 통영 상륙 작전만 취재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을 떠나는 피난민 대열에 합류하며 약 9개월 동안 6.25 전쟁을 취재하고요. 메가더 장군을 우연히 만나 그의 전용기에서 참전 계획을 단독 취재해 전 세계에 알렸고요. 이후 낙동강 전투, 인천 상륙 작전, 서울 수복, 중국군과 심지어 북한군까지 만나며 쓴 그녀의 기사는 객관적인 6.25 전쟁의 자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 취재를 바탕으로 한국전쟁이라는 르포를 쓴 히긴스 기자. 이 책을 들고 미국 전역을 돌며 6.25 전쟁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고요. 여성 최초로 퓰리처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히긴스 기자는 베트남 전쟁 취재 중 풍토병에 걸려 사망하고 마는데요. 6.25 전쟁 당시 여러 나라의 지원 뒤에는 히긴스 기자의 목숨을 건 취재가 있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전문 기자의 어떤 롤모델 같은.
그러니까요. 분이네요. 대단한 분이죠. 이분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지원이 왔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특종으로 취재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이 기사가 저희 가족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6.25 전쟁 당시에 거제도를 포함한 부산 뭐 여러 곳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고요. 이 포로 수용소에서 북한군 포로들이 수용소 소장을 납치하는 소요 사태를 일으켰다고도 하고요. 아, 그래요? 혹은 국군이 포로를 석방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을 최초로 전 세계에 보도한 기자가 저의 외할아버지 이상규 씨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AP연합통신의 통신원으로 있었는데 이 기사를 제 일보로 타진을 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 이 기사에는 항상 최초 보도자 SK 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SK 리. 네. 가족이 있다는 건 자체가 좀 자랑스러울 수 대단하네요. 있습니다. 자랑스러울.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네. 네. 외할아버지 반에 반만 좀 닮아주세요. 반에 반만 닮아도 이 지경까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자, 바로 두 개의 기사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군인들과 장병들 사이에 군번도 이름도 없이 전쟁터로 뛰어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평화를 지켜낸 숨겨진 영웅들인데요. 전투의 승부를 결정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임무, 군필자들은 다 한다는 보급이죠. 그러나 1950년대 한국은 포장되지 않은 도로와 산악지대뿐 군수 물자를 운반하는 데 최악의 지형이었는데요. 징집과 모집을 통해 차출된 한국 민간인들은 식량, 탄약, 무기를 전쟁이 진행 중인 산꼭대기까지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전쟁터에서 총은 안 챙겨도 이것은 꼭 챙겼다는 A특공대의 비밀, 바로 지게입니다. 아, 그게 A특공대예요? 자, 지게 모양의 알파벳 A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A특공대. 자, 이 A특공대는 지게를 이용해 군수 물자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전사한 군인이나 부상당한 사람까지 옮기며 최전방의 운송부대로 활약을 했습니다. 암암리에 움직이며 평화를 지켜낸 숨겨진 영웅이 또 있는데요. 북한 적진에서 미국 CIA를 능가하는 한미합동 첩보 임무를 수행했던 6006부대, 일명 네코 부대입니다. 팀의 별칭이 네코가 된 이유는요. 팀의 부대장인 도널드 니콜스의 약칭 닉을 네코로 잘못 이해해서라죠. 자, 이들은 미국 국동공군 소속으로 북한의 기밀 정보를 빼오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북한 전력의 핵심이었던 T-34 탱크와 미그 15 전투기로 인해 우리 군이 고전을 면치 못할 당시 탱크 장갑판 해치와 기밀 문서는 물론이고 미그 15기 엔진과 통신 관련 핵심 부품을 빼내는 성과를 올리면서 우와. 전쟁을 유리하게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 아, 이런 특수부대 소식 굉장히 새롭고 그리고 A특공대 진짜 좀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지게라는 게 한국 특유의 운송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산 위로 포탄, 총알 뭐 날라야 될 거 아니야? 밥도 날라야 되고. 그냥 마음 아픈 게 이렇게 전사자, 부상자 이런 분들도 이분이 직접 날랐다고 하니까. 은밀하게 위대하게 스파이 식구 7위를 공개해 주세요. 뛰는 스파이 위에 나는 새. 2010년 12월 중국 군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이 부대를 부활시키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뭐죠? 이 뭘까요? 자, 바로 이 부대는 비둘기 부대입니다. 어떤 전파 방해나 통신 공격에도 끄떡없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전서구를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이었던 거죠. 오늘날 그렇죠. 해킹이나 정보전이 심하니까 전서구를 어떻게 해킹합니까? 매를 띄우는 거 아니야? 잡아먹으라고? 잡아보라고. 자, 그래서 제가 스파이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 비둘기 부대에 관한 특종을 준비했습니다. 비둘기는 원래 귀소 본능이 매우 강한 새입니다. 아무리 멀리 이동을 시켜도 반드시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통신수단으로 사랑받아왔죠. 자, 그런데 이 비둘기가 스파이로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때는 단연 전쟁 시기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에는 무려 20만 마리의 비둘기가 중요한 정보를 아군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고요. 또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이렇게 사진 촬영까지 하는 첩보 활동 비둘기 스파이도 있었습니다. 우와! 그런데 영국의 국내 보안을 담당하는 정보기관 MI5는요. 비둘기 부대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맞불 작전으로 새로운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바로 송골매 부대였습니다. 맞네. 나 대박인 것 같아. 예. 나 대박 브라이트한 거야. 거의 1940년대 영국 첩보원 수준이네. 난 몰랐어, 내용을. 나 무식한 거 아니죠? 아, 그래서 이제 네, 비둘기 잡는 매를 정 기자님 말씀대로 정말로 띄웠죠? 도입한 겁니다. 그래 잡아먹어야지 뭐 어떡할 거야. 송골매 부대는 영국 상공을 침범한 비둘기 스파이들을 족족 체포해서 이들이 알고 있던 비밀 지령을 손에 넣을 수가 있었고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영국에 잠입한 나치 스파이들을 일망타진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은밀하게 위대하게 스파이 19, 이번엔 6위로 그랜마, The Secret Agent. 호호. 당신은 소련의 정보를 빼돌린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뭐요? 안 들려. 내 보초기 좀 가져와봐. 아 뭐라는 거요? 평범한 할머니 멜리타 노우드 씨는요, 무려 핵의 역사를 바꿔놓은 소련 KGB의 최정예 스파이. 할머니가요. 1930년 당시에 멜리타 할머니는 철 이외의 금속들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영국 비철연구협회에서 비서로 일하는 지극히 평범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취업 후 얼마 뒤 평범하기만 한 멜리타와는 인연이 1도 없을 것만 같은 소련의 비밀 경찰 단체 KGB가 그녀에게 접근을 합니다. 자, 이게 어찌된 일이냐? 사실 그녀가 일하는 영국 비철연구협회는요, 비밀리에 핵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멜리타는 비밀리에 영국 공산당에 가입한 열성 공산주의자였다는 겁니다. KGB는 이 믿을 수 없는 행위에 기뻐하면서 멜리타에게 접근을 해서 스파이로 일해줄 것을 제안했고요. 그리고 그녀는 코드명 훌라라는 스파이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는 핵 연구에 필수인 우라늄에 관련된 중요한 연구 정보들을 빼돌려 고스란히 소련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에는 아예 원자폭탄 제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류를 넘겨서요, 소련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대단하네. 자, 실제로 멜리타가 넘긴 정보 덕분에 소련의 원자폭탄 개발이 5년이나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요, 직장 동료들은 물론이요, 또 스파이 활동 중간에 결혼까지 했는데 남편은 물론 딸까지 그 누구도 그녀의 스파이 활동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덕분에 멜리타는 무려 40여 년 동안 스파이 활동을 무사히 이어나갔고요. 소련은 이런 멜리타의 공적을 인정해서요, 훈장을 기본 10여 년 동안 매달 20파운드의 연금까지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스파이 19, 5위 공연. 제임스 본드의 상사, 주부 스파이? 영화 007 제임스 본드의 상관이자 MI6의 국장 M, 1대 M 버나들리, 2대 M 로버트 브라운까지. 이때까지 모두 남자 상관이었는데요. 1995년작 007 골든아이부터는요, 세계적인 여배우 주디 덴치가 M을 연기합니다. A bean counter more interested in my 이때 이 여성 상관 M의 실제 모델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매력적이었어. 전 MI5의 여성 수장 스텔라 리밍턴입니다. 1967년에 지인의 소개로 MI5의 임시직에 고용이 된 건데요. 적극적인 태도로 일하면서 내부에서 점점 인정을 받게 됐고요. 그 뒤에 정직원까지 되면서 그녀는 본격적으로 간첩, 반역, 테러리즘에 관련된 일들을 도맡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0년 넘게 MI5 요원으로서 활동한 결과 결국 1992년에 스텔라 리밍턴은 여성 최초로 MI5의 수장이 됐고요. 4년간이나 수장직을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파이의 수장이자 동시에 워킹맘으로서의 고충이 참 많았다는데요. 아이들이 아플 때도 회사 일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스파이 신분을 숨기고 활동했지만 혹여 딸들이 엄마를 대신해 해코지를 입지는 않을까 그치. 늘 노심초사의 마음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늘 불안하죠. 그럼요. 재밌는 부분이 네. 주부 스파이 스텔라 리밍턴의 활약에 힘입어 2015년 영국 정보기관 MI6는 주부 대상 취업 사이트에 스파이 모집 공고를 내기도 합니다. 저렇게 그냥 드러내고 해놨어요? 그렇죠. 주부들을 겨냥한 건 다양한 대인 관계와 풍부한 인생 경험이 첩보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였다고 하고요. 중요 자격 요건은 폭넓은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이 공고를 본 주부 스파이 지원자들의 어떤 지원이 굉장히 폭주했었다고 합니다. 할인 연어 스파이 19, 11위를 공개합니다. B는 CIA 위에 나는 스파이. 두 기자님이 이제 CIA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영화 아닐까요? 그리고 왠지 약간 CIA는 뭔가 모르는 게 없는, 다 알 것 같은. 뭔가 다 아는 그런 좀 큰 정보기관 생각나요. CIA 하면 미국의 국가정보기관입니다. 그런데 특수 공작을 담당하는 미국의 첩보기구인 CIA를 그것도 40년 가까이 감쪽같이 속인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정체는 CIA의 전 직원. 웬만한 스파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한 남자의 첩보 이야기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CIA를 40년을 속였다고요? 이야기는 1940년대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국 내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치열하게 다투던 국공내전 당시 외국어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중국인 레리 우타이친에게 다가온 한 남자. 중국 공산당과 미국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 관계가 좋아지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당시 친이 다니던 대학의 동급생 우쿠이밍. 그는 사실 중국 공산당 중앙연락부 소속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명감 뿜뿜, 영어 실력도 되겠다. 미군 부대 통역관 경력도 있겠다. 본인이 적임자라 생각했던 친. 내가 해볼게. 중국 공산당에 대한 미국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친의 스파이 활약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미군 부대 통역관 경력을 내세워 1948년 샹하이 주재 미 총영사관에 취직. 미국의 방대한 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하기 시작합니다. 스파이인 줄 모르고 친을 신임했던 미국. 친은 더욱 깊숙이 미국의 심장부로 파고드는데요. 한국전쟁 기간에 미 육군 통역관으로 활동한 친은요. 포로로 잡힌 중공군의 신문을 통역할 때 고의로 오역, 미군이 중공군을 반격할 기회 등 주요 정보를 알 수 없도록 꾸몄고요. 그리고 드디어 1952년에는 CIA가 운영하는 해외방송 정보국에 침투. 그리고 1970년부터는 미국 내 본부에서는요. CIA가 첩보기로 중국 본토를 정찰하고 있습니다. 번역 업무를 맡았던 그는 CIA의 비밀 공작 정보를 술술술 중국 측에 유출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신원조에 어떻게 했어도 안 나왔을 것 같긴 하다. 엄청 조사할 텐데 털어도 안 나왔다는 거는 진짜 완벽했나 보다. 자, 그의 활약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1972년에는요. 리처드 닉슨 대통령 행정부가 추진하려던 대중정책 변화 내용까지 은밀히 중국 측에 넘겼습니다. 와, 남의 패를 다 알고 있게 해줬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미국은 친에게 공로 훈장까지 수여. 근데 이게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신원조는 아마 했을 텐데 해도 그 사람 뭐 옛날에도 신원조 다 한 사람인데 뭐 이제 뭐 통과 이렇게. 1940년대 얘기니까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좀 힘들죠, 사실. 중국에 무슨 학교 다니고 옛날이니까.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건 스파이 세계의 불변의 진리? CIA가 드디어 그의 정체를 눈치챈 게 아니라 친을 포섭했던 공작관 쿠이밍이 1982년 미국의 망명에 자백하며 친의 스파이 행위가 밝혀졌고요. 조사 끝에 1986년 간첩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은 형을 선고받기 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머. 야, 살인매너 스파이 19, 11 공개입니다. 미 정계를 뒤흔든 유학생의 실체? 지난해 12월 미국 정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 온라인 매체의 보도. 미국 정치인들 중국 미녀 스파이와 성관계. 그러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다수의 정치인과 연관이 돼 있어서 이게 일이 정말 커졌죠. 미국 정계를 쑥대밭으로 만든 중국 스파이의 정체. 그녀는 2010년대 초 캘리포니아의 한 주립대에 다니던 중국인 유학생 크리스틴 팡이었습니다. 해당 온라인 매체에 따르면 팡은 중국 정보기관 국가안전부 MSS 소속의 스파이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주 내 정치인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대학 내 중국 학생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했고요. 심지어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 미국 공보국이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회장직을 겸임. 의원님, 논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덕분에 정치계 인사들과의 인맥을 조금씩 넓혀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제 로비이스트 단체를 만드는 게 합법이다 보니까 저런 단체면 정치인과 만날 수가 있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딱 티가 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첩보 대상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인사도 있었는데요. 그중 그녀가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 당시 최연소 하원 의원이었던 에릭 스왈웰이었습니다. 2014년 스왈웰의 재선운동 당시 팡은 스왈웰 캠프에서 선거 자금 모금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선거운동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하고요.
그 밖에도 인도계 출신 로카나 의원, 하와이주 하원 의원이었던 털시 게버드 등의 선거 기금 모금을 돕는 등 정치계 사교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겁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중서부 도시 시장 2명과는 육체적 관계까지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은 철저히 지방으로부터 올라가잖아요, 인사들이. 그러니까 시장이 또 주지사로 올라가고 그렇죠. 의회 의원들도 되고 상원에 뭐 나아가서는 대통령 후보까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빅픽처를 본 거네. 밑에부터 다 큰 그림을 그렸네. 그러나 그녀의 첩보 활동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FBI가 MSS 소속 장교를 조사하던 중 그가 평범한 유학생 팡과 따로 만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던 겁니다. 허허. 근데 이게 쉽게 이렇게 뚫리네. 공개된 게 이 정도지 더 많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뭐 여러 가지 관계를 맺은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죠. 네. 자, 그런데 말이죠. FBI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2015년 팡은 하루아침에 종적을 감추고 말았는데요. 과연 그녀는 어떠한 목적으로 미국 정치인들에게 접근했던 걸까요? 살인면허 스파이 19 9위 공개합니다. 은밀하고 살벌한 리얼 스파이의 삶. 자, 여러분 혹시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스파이들의 위장 인생과 그 실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실제 미국 중앙정보부 CIA의 최연소 비밀요원이었던 아마릴리스 폭스가 은퇴 후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실제 스파이의 삶을 전격 공개했다고 합니다. 요. 은퇴한 다음에도 그 회사 얘기를 못하는 뭐 그런 규정이 있지 않나요? 있죠. 비밀 유지 조약. 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공개합니까? 네.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한 거죠. 좀 시시하겠는데요. 아니, 초를 들고 다녀요? 팍팍 치네 아주. 와. 그럼 들어보세요. 들어볼게요, 일단. 네. 들어보세요. 그럼 적어봅시다. 자, 전직 CIA 비밀 요원이 밝힌 리얼 스파이의 삶. 챕터 1. 빠밤. 비밀 요원으로 사는 법. 자, 비밀선언 첩보 작전 수행을 위해선 위장은 필수. 그 중에서도 그녀가 택한 직업은 예술품 거래사. 아하. 자, 범죄 집단들이 돈 세탁 경로로 예술품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관 약 10년간 샹하이와 파키스탄 등 10여 개국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동료 요원과 위장 결혼까지. 심지어 부부 요원들은 부부 관계는 정기적으로 하되 너무 규칙적으로 하지 말고 열정적인 관계를 갖되 너무 지나치게 열정적이진 말 것. 이렇게 부부 생활에 대한 지령까지 받는 거예요. 진짜. 죄송한데 그거 다 신경 쓰면 부부 생활이 가능합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별걸 다 신경 쓰네. 리얼 스파이의 삶 챕터 2 빠밤. 그들만의 은밀한 접선. 자, 영화를 보면 홍콩에 눈이 올까요? 뻐꾸기는 혼자 옵니까? 뭐 이런 암호 같은 거 준비해서 네. 대답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녀의 책에 따르면 나와 연락하고 싶다면 별다방에서 라떼를 주문하세요. 전 세계인이 이용하고 있는 별다방의 기프트 카드를 활용. 정보원이 별다방 카드로 커피를 주문하고 라떼 금액만큼 잔액이 빠져나간 걸 확인한 뒤 24시간 뒤에 접선한다고 합니다. 와, 이제 별다방 가서 이제 라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모르게 단순해요. 별다방 가서 라떼 시키면 당신 뭐야? 본인이 그 카드가 없으면 라떼를 시키든 프라푸치노를 먹든 아무 상관이 없는 나 거예요. 별다방 카드 있어요? 열 성공했네요. 자, 리얼 스파이의 삶 챕터 3 빠밤. 스팅크. 스팅크? STINC. 이 스팅크가 뭐냐? CIA 요원들이 정보원들에게 하는 핵심적인 공식 질문들이라고 합니다. 시큐리티, 보안, 타임, 시간, 인텔리전스, 첩보, 넥스트 미팅, 다음 접선, 커버, 위장의 앞글자를 딴 약어인데요. 스팅크의 응용편으로 예시를 들면 현지 요원과 마주쳤나요? 시간 얼마 있죠? 긴급한 첩보가 있나요? 다음엔 언제 접선할 수 있죠? 혹시 걸리면 예술품 거래를 위해 만난 거라 말해요.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핵심 질문들을 통해 알아낸 정보로 불법 무기 거래와 핵 테러 등을 막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첩보 활동이 지금도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딘가에서 은밀하게. 그럼요. 우리랑 같이 별다방 커피 먹으면서 옆에서 그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자, 리얼한 CIA 비밀 요원들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신기한 반, 우려 반,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요. 자,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저자인 폭스가 근무했을 때 얘기고요. 이건 뭐 계속 업데이트도 되고 또 방식도 바뀌었을 테니까 그냥 우리들끼리 쉬타는 걸로 약속합시다. 살인 면허 스파이 19 8위를 공개합니다.
바야흐로 1960년대 초 미국과 소련 두 나라의 냉전이 절정에 이르던 시기, 미국이 소련을 견제할 목적으로 다국적 군인 나토군을 결성하자 소련은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플로리다 인근 국가인 쿠바에 아주 은밀히 미사일 기지 설립을 계획합니다. 저건 뭐 엄청난 사건이었죠. 세계 3차 대전 난다 그랬잖아요. 아, 맞아요. 혹시 이 전쟁이 일어날까 봐 진짜 케네디 대통령이랑 크루스초프 입만 쳐다봤어 진짜.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끔찍한 핵전쟁을 막은 1등 공신은 아주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1960년 11월 영국 출신의 사업가 그레빌 윈에게 영국 정보기관인 MI6 장교가 찾아왔는데요. 그레빌 윈 씨, 우리의 비밀 요원이 되어주시죠. 나는 그냥 평범한 사업가일 뿐이란 말이에요. 영국의 정보기관인 MI6가 윈에게 제안한 임무는요. 역시 스파이였던 소련의 고위 군사정보부 장교인 올레그 대령을 만나 그가 제공한 소련의 비밀을 영국 MI6와 미국 CIA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윈이 수출업체를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서유럽 국가와 소련을 오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윈이 여러 차례 소련을 왔다 갔다 해도 직업 특성상 소련 당국의 의심을 피할 수 있어 스파이 임무의 적격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거는 근데 만약에 러시아에서 체포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그때는 네, 당신은 살벌했죠. 뭐 죽을 수 있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진짜 영화 굉장히 위험한 임무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업하는 사람이 와 완전 영화 같네. 진짜 스토리가. 윈은 스파이 제안에 응했고요. 바로 다음 달 사업을 가정해 모스크바를 방문, 고위급 군사 정보를 전달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올레그 대령이 제공한 정보에는 소련 미사일 기지의 정보 요원, 무려 300여 명의 이름과 사진이 있었고요. 게다가 소련의 미사일 포대 배치 현황, 핵연료 생산 보관소 위치 등 소련의 1급 기밀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그럼 러시아의 어떤 군사력의 수준을 확 알 수가 있었던 거네요. 핵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후에 1962년 10월 당시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강력하게 소련의 미사일 철수를 요구, 그리고 스파이 윈이 제공한 기밀 정보를 토대로 아주 자신만만하게 소련과의 대화에 응할 수 있었고요. 결국 소련은 미사일 수송 철수를 발표, 전 세계는 핵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전문 요원도 아니고 사업하시던 분인데 참 이런 냉전 시대에 그 서슬퍼런 시대에 적국의 심장부에서 이런 정보를 캐낸다. 야, 평범한 이거 사업가가 진짜 대단하네. 본인은 얼마나 떨렸을까. 그러니까.